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났는데요.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향방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야의 해석은 판이합니다. 여권은 정쟁이 아닌 서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요구와 격려를 받았다며 야당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설 민심이 악화됐다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통합개혁신당의 출범도 명절 밥상에 올랐습니다. 이념과 정체성이 달라 화학적 결합이 어렵다는 전망도 있고 거대 양당의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만 노출된다면 민심은 더 멀어지겠죠. 공천 갈등과 잡음 양상에 따라 민심은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M 전시장에서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2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월 총선 선거구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안동 예천 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죠. 잠시 후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세상맘사 이번 주제는 산후조리입니다. 산후조리 저희 둘 다 했잖아요. 네. 애 낳고 몸조리 못해서 평생 고생한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괜찮으신가요? 저도 뭐 팔목이. 저도 양손목이 아직도 시큰거려서. 네, 저는 이렇게 뚜껑을 못 따요. 네, 저도 걸레 짜는 게 정말 많이 힘든데요. 네. 이만큼 여성에게 출산은 엄청난 신체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출산 이후 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20, 30년 한 세대 이전만 하더라도 산후조리는 주로 친정엄마의 몫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한국에는 전문 산후조리 시설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산후조리가 하나의 산업 영역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친정엄마를 대신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쪽 안동은 의회에서 네.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을 삭감해서 시끌시끌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안동의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현수막을 걸고 딴지 걸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굉장히 있는데요. 이는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안동시가 예산 130억을 투자해서 13명이 수용할 수 있는 13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예산의 조리원 신축 부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한 달에 50명, 연간 600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현재 우리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밖에 없어서 대구와 구미로 원정을 가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모들이 원정을 가지 않고 안동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자세히 풀어보면요.
안동시의회는 신축 130억 원에 연간 운영비 10억에서 20억 사이를 투입하는 공공산후조리원보다는 안동형 산후조리 체계를 구축해서 산모도 편리하고 재정 부담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충분하게 고민하고 시행하자는 의미에서 부지 매입비 예산 신청을 잠시 보류한 것입니다. 안동형 산후조리 체계를 구축하자.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공공산후조리원 현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은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469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민간 주도형은 451곳이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조리원은 모두 18곳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경북에는 모두 13곳이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이 중에 총 13곳 중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이 11곳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울진과 김천에 최근에 생겼고요. 또 올 1월에 상주시가 오픈을 했고 내년에는 예천과 영주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추진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민간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북만 산부인과도 없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출산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과 경북 강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산후조리원의 대부분은 민간 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예외적인 곳을 찾아보니 서울 송파구와 제주 서귀포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정도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이 인기긴 한데 지속 가능에는 어떤 운영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산모분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동도 사실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이 반대로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대, 연간 운영비 10억에서 20억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 재정적인 그 부담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위탁기관 선정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대안으로 산모에게 직접적으로 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지원 관련 사업 등을 확대 강화한 부분도 있고 또 전남은 또 찾아보니까 기존의 산후조리원의 시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포항시 같은 경우는 원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 필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게 반영되어서 산모분들한테 조리 비용을 지금은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액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공공산후조리원 재정 부담이 클 텐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동시 계획은 130억 원을 투입해서 13실 규모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전국의 18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사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 건립 비용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안동시는 130억 투입을 예상했는데 평균 건립 비용은 36억입니다. 굉장히 저조하지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건립 비용이 가장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포천이 136억인데요. 여기는 안동시에서 얘기한 13실이 아니라 여기는 24실 규모이고요. 네. 이어서 울산 북구는 28실을 만들었는데 그 금액이 94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은데 전남 순천 같은 경우는 2억 2천만 원, 전남 나주 있죠? 네. 나주는 5억 원 정도입니다.
그 안동시에서 이렇게 재정 부담이 많이 든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가장 크고요. 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라고 듣는 분들이 굉장히 청취자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네. 신축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고 또 기존의 민간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여기 전남의 5곳의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비용이 적어서 살펴보니까 이 5곳 모두 의료원과 종합병원, 아동 전문 병원 등의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축이기 때문에 130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예산이 네.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공공조리원을 이렇게 짓는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네. 예. 공공산후조리원은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리원의 가동률을 100% 1년 내내 유지한다 하더라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자체의 자체 예산 부족이라는 내부적 사정으로 이 지속 가능 운영에 있어서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지어놓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간호사 인력도 구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이 의료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찾아보니까 퍼센테이지로 85%더라고요. 굉장히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네. 공공산후조리원 연간 운영을 보면 서울의 송파구는 23억 원이 들고요. 울산 북구와 강원 양구가 각각 한 10억 원 정도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또 전라남도는 또 다른 곳과 달리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립 비용도 아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운영비도 연간 한 3억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아마 운영비 전액이 아니라 병원의 기존에 있던 산후조리 시설의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산후조리원 비용이 사실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칠 텐데 어떨까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조리원의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비싼 곳이 2주에 1,500만 원인 곳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곳을 가는 거예요? 네, 강남에 찾아보니까 네. 1,500만 원에서 저도 제가 공을 제가 잘못 네. 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1,500만 원인데 제 친한 동생도 지금 내일 퇴원인데 지금 대구에 있는 민간 네. 산후조리원인데 네. 2주에 39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 일생에 한두 번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말 꺼내기도 사실 어려울 텐데 부담이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매력이 좋은 시설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평균적으로 일반실 2주 기준으로 볼 때 민간 산후조리원이 통계치로 보면 한 296만 원인데 네. 공공산후조리원은 한 170만 원 대비예요. 그래서 민간 대비 한 57% 수준이고 또 경북 같은 경우는 민간 시설 평균 금액이 211만 원인데 공공조리원은 김천은 168만 원, 네. 울진은 182만 원, 또 여기에다가 시군민 할인, 다자녀 할인 들어가면은 30%에서 50%까지 다양한 감면 정책이 있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돌발 질문인데요. 네. 우리 의원님은 산후조리원 어떻게 어디로 가셨어요? 저도 안동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11년 전이기 때문에 네. 매우 옛날간인데 11년 전에 제가 아이를 낳은 저는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에서 예. 저는 2주간 저도 조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정말 그 작은 아이를 예. 만지는 것도 사실 너무너무 그렇죠. 정말 예. 정말 그 작은 손가락 기 만지기도 힘들고 씻기기도 힘든데 예. 누군가 전문가가 와서 케어해주고 또 아이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절
친정 엄마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문 의료진이 있으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전문 의료진에 저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 안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마음 생각 좀 길게 정리해도 될까요? 길게 마음은 길게 내용은 짧게. 알겠습니다. 안동은 현재 성소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안동병원은 몇 년째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안동 MBC 뉴스에서 그 내부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시설을 제가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도 호텔급으로 정말로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동은 안동의료원까지 모두 3개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고 소아청년과는 청소년과는 2개 병원에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하는데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고 130억을 들여서 짓기보다는 의료기관의 현재 산후조리시설에 시설과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인데 전남의 사례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네. 법안이 수정 가결돼서 작년에 통과가 됐거든요. 네.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건축비와 운영비 일부의 재정 부담을 더는 것은 극히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은 위탁기관 선정하는 문제, 전문 인력 확보 문제 해결 이거는 전국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정말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관리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꼭 도는 그 네. 감염병에 대한 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산모든 전문 의료진과 소아과가 산부인과가 다 있는 곳에서 산후조리를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을 다 지어놓고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공공조리원은 민간병원이 위탁이 50%, 지역의료원 위탁이 44.4%, 지방공기업 위탁 한 곳 이렇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96%가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적 문제 해결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선호하지 않는 산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조리 비용을 지급해서 우리 지역 산모 모든 분들이 선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김세롬의 세상 맘사 그려보는 안동형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입니다. 이 다른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 공공산후 정책을 제안드리며 마지막으로 이거 꼭 얘기해야 됩니다. 네네네. 안동시의회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대하고 있다는 오해가 꼭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안동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제안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의 눈을 뜨시오. 방향미를 갖춰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안동과 예천을 분리하는 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일도 의원입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보냈고 또 우리 지역의 또 모든 주민들 또 올 한 해 또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 잘 이루어지기를 또 저희들이 바라고 또 저희들도 또 경상북도와 또 우리 안동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또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요. 선거구 획정 둘러싸고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뭐 다들 잘 아시지만은 우리 안동하고 예천은 지난 2008년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경북의 행정 중심 도시로 이렇게 성장한다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경북도청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렇게 통합하면서 경북도청 신도시가 한반도 우리 경제권의 어떤 거점이 되는데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토대도 이렇게 함께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선거구 통합이 이루어진 지 4년 만에 또 선거구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양시군이 있던 그간에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성과 창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네. 성과 창출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안동 예천 선거구, 그럼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안동 예천 선거구를 다시 분리하는 안이 이제 시대착오적이란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날은 이제 뭐, 지역 간의 협력과 통합이 정말 강조되는 시대인데, 이런 어떤 흐름을 무시하고, 또 지역 사회를 나누는 이번 선거 분리하는 그 자체만으로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또 지역 발전의 여몽과 성장 동력을 없애는 그런 정말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안동 예천 선거가 분리된다면 안동 지역구 국회의원 1명 그리고 예천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선거구가 예를 들어 분리가 되면 이제 현행과 같이 이제 도청 신도시 어떤 발전 사업이나 정책들을 만들 때 이게 이제 국회의원 2명에게 이제 사업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정의 어떤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해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도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는 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동의 경우는 예천과 이제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제 뭐 일치할 수 있지만은 생활권이 완전 다른 뭐 예천하고 영덕이라든지 의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추진하는 정책의 어떤 주안점이라든지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주요한 사업들은
결국 표류하고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행정 정책들이 표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안동과 예천, 경북 도청 신도시를 함께 유치하고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도 꾸준히 재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뭐 안동시라든지 예천군에서 이런 지역 사회가 많은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뭐 노력을 무시하고 정말 과거로 해기해서 또다시 이렇게 선거구를 분리한다는 계획에 뭐 지역 주민들은 정말 허탈한 감정을 또 느끼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제 지역 주민들은 도청 신도시를 이제 10만 자족 도시라든지 행정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어떤 우리 뭐 경북도라든지 지역의 어떤 이런 청사진을 신뢰를 하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갑자기 이제 또 선거구를 이렇게 획정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계획들이 흔들릴 우려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는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예천을 안동과 분리해서 의성, 청송, 영동으로 묶는다면 이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예, 뭐 공직선거법의 지역 획정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뭐 인구나 행정구역 또 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 안동과 예천은 정말 생활권이 상당히 일치를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또 인접해 있고. 근데 이제 경북 북부권 거점도시로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이렇게 되고 하는 이런 공동의 목적이라든지 지역사회 여문도 다 일치를 하고 있는데 예천을 지역 간 생활권도 완전히 다른 영덕하고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역마다 추진하는 사업들도 틀릴 수도 있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네, 현재 안동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찾아가서 안동 예천 선거구 존속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천 지역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선거구 분리가 예천에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뭐 제가 이제 안동 출신으로서 이제 뭐 예천 국민들 의견 말씀드린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안동하고 또 예천의 도의원이 5분인데 저희들이 함께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뭐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성명서를 같이 내고 또 아마도 우리 안동시의회하고 또 예천군의회에서도 이런 지역민의 여문을 무시한 어떤 이런 선거구 분리는 안 된다 해서 성명서도 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시민단체라든지 또 안동시에서는 이통장협의회라든지 해서 중앙선관위 서울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선거구 존속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이런 건의문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도청 신도시 주민들도 지금까지는 동일한 생활권에 있으면서 사실 많이 불편했는데 쓰레기 종량제 뭐 봉투라든지 또 학교 급식이라든지 돌봄 문제 등 이런 걸 뭐 정말 수년째 이런 불편을 감수해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는데 이런 선거구 분리 사안은 진짜 지역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거구 분리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적으로 뭐 반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심스럽게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안동 예천 선거구 분리방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리고 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청사진들이 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구가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북도가 이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고 정말 도 차원의 강력한 어떤 입장 표명이 사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도 지금 뭐 의회라든지 또 뭐 도지사님에게도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존치를 위한 어떤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 이런 노력들이
예, 정말 우리 앞으로 안동과 예천의 어떤 상생 발전에 정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또 안동과 예천의 선거구가 분리돼서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력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경상북도의 김대일 의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차유아대 시사 따라잡기,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이 대박을 바라며 복권을 구입하곤 하는데요. 최연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 재밌는 주제입니다. 복권, 최연 시사평론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새해 복 듬뿍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평론가님은 로또 복권 자주 사시는 편이실까요? 어쩌다 생각나면 한 잔씩 사는데요. 예. 한 번도 당첨된 게 없어요. 5,000원짜리 된 적이 없어요. 저도요. 얼마 전에 대여섯 명이 모이는 신년회에 1,000원짜리씩 한 잔씩 이렇게 딱 나눠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물론 당첨되는 사람은 연락을 안 하겠죠. 재미로만 사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미로 복권을 구입하는 게 정말 맞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권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상당히 오래되었다고요? 이게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왜 파라오의 유물에서 네. 제비 뽑아서 마침 상금 주는 식의 게임을 했던 흔적, 뭐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게 복권의 기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양에서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복권이 일반화됐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 식사 후에 영수증을 모은 후 그 영수증으로 복권 삼아서 추첨해서 당첨자들에게 상품 나눠줬다고 하고요. 네. 저 유명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통이 컸어요. 막 대중적인 추첨 행사 벌여서 땅도 주고 노예도 주고 선박도 주고 막 그랬다고 하고요. 동양으로 넘어오면은 기원전 100년쯤 중국 진나라에서 키노라는 복권이 국가적으로 시행됐다라고도 하고, 지금처럼 현금 당첨금 지급의 최초 복권은 이탈리아에서 1530년에 발행했던 피렌체 로또가 바로 현재 복권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복권의 역사가 정말 오래되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복권이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권 형태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산통개가 대표적으로 개원들의 이름이나 번호를 기재한 알을 통 속에 넣었다 돌리다 밖으로 빠져나온 알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네. 이 개가 유지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산통이 깨졌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많이 하죠. 일이 잘 안 됐을 때. 네네네. 이 산통기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조선 후기에는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판매하고 추첨해서 매출의 80%를 복채로 주는 작백개도 인기가 끌었다라고 하고요. 근대 들어서는 이제 태평양 전쟁 자금주 조달을 위해서 45년 7월에 승찰이라는 복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한 것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런던 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초로 복권을 발행했고, 올림픽 후원권을 복권으로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등 당첨은 100만 원 내걸고 장당 100원에 140만 장을 발행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대충 기억하는 대중적인 정기 발행된 최초의 복권은 바로 1969년에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주택복권입니다. 네. 그때 이제 1등이 당첨금이 300만 원이었대요. 와우, 그게 이제
서울 집 한 채가 2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름대로 주택복권.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정봉이가 당첨된 바로 그 복권이 이 주택복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이게 계속 올라갔고요. 그 즉석복권이 등장하면서 이 주택복권은 좀 사라지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2002년도 12월 달에 로또 복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 1년 만에 2003년에 1조 원에서 4조 원 매출을 올려요. 그때 한 매당 2,000원인데 지금 1,000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네, 복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복권을 구입하지만 당첨은 잘 안 되잖아요. 예. 이럴 때는 이런 의문도 듭니다. 혹시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그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1등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이 이거는 좀 외워질 것 같아요. 네.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814만 5,060분의 1이요. 예.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대요. 예. 2등이 135만 7,5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3등은 35,724분의 1이고요. 4등은 733분의 1입니다. 마지막 5등 또 역시 45분의 1로 이걸 다 합쳐 1등부터 5등까지 당첨을 합치더라도 2.36%밖에 안 돼요.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97.64%입니다. 이게 당연히 조성된 재원을 소수 당첨자에 몰아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당첨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 사전에 당첨되는 사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 하도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 아예 공개 생방송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날 MBC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사옥에서 대국민 로또 645 추첨 공개 방송이 있었는데 이때 보통 매주 로또 추첨할 때 일반인 15명 정도 참가를 하거든요. 이때 150명이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취재진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그 첫 공개 방송을 다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1,704명이 참관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답니다. 그 150명 행운이죠. 뭐 나이, 지역, 성별 다양한 사람 모였는데 다들 이게 이제 로또 조작에 대한 의심을 풀기 위해 참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첨 장비도 보안의 CCTV, 이중 잠금 장치, 뭐 봉인이 설치된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복권과 방송 관계자 같이 있을 때만 창고 문 열고 그 프랑스제 비너스라 불리는 추첨기 3대 사용하고 메인용 1대, 보안용 2대. 생방송 시작 전에 참관인들이 생방송에 사용될 그 추첨 볼 세트를 따로 고르고 이거 경찰이 이게 볼 무게나 둘레 다 측정하고 입회한 상태에서 이제 그 8시 오후 8시 35분께 방송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렇게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로또 복권 당첨금은 이월되지 않고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판매량이 한 1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조합이 그러니까 814만 5,060분의 1이니까 그만큼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 조합을 선택할 경우 12개 내외로 이제 판매가 되고 그만큼 당첨자가 매주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선호번호 따로 있고 과거 당첨번호 생각해가지고 패턴 뭐 생각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떨 때 특정 조합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면서 당첨자 수도 매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1018회 1등 당첨자는 2명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1019회 차는 1등 당첨자가 50명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저도 지난해 한번 복권 명당집이라고 해서 한번 사본 적이 있거든요. 되셨습니까?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렇게 복권 명당이라고 써붙여 있는 곳들 보면은 가끔 꿈을 잘 꾸며 이렇게 사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그런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정말 로또 명당은 따로 있을까요? 저는 길 가다 보면 제 눈에 보이는 건 다 로또 명당이던데요. 다 그렇게 써붙여놨던데요. 그렇고 보니 그렇네요. 네. 근데 소위 명당이라고 불리는 복권 판매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복권이 설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A 판매점에서 1000장 나간다. B 판매장에서 10장 나갔다. 당연히 A 판매점에서 1등 나올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단언하는데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은 외우실 겁니다. 소문난 로또 명당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든지 집 주변 가까운 데서 사든지 간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똑같습니다. 네. 814만 5060분의 1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로또 명당 붙여있는 곳은 그걸 붙여놓음으로써 장사가 더 잘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그냥 돈을 더 벌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만 당첨자가 몰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구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 서울, 부산, 경남입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로또 복권의 지역 판매량을 보면 경기, 서울, 경남, 부산 또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이 인구 분포가 비슷해요. 네. 그리고 1등 당첨자 수도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구가 많아서 구매량이 많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당첨자 수가 인구 분포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건 아니고 확률 게임이니까 네.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요. 네. 저는 사실 지난해 처음 딱 한 번 사본 거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데 그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고민이었던 게 수동으로 할지 자동으로 할지 되게 고민이 됐는데요. 예. 이게 당첨 확률이 좀 다를까요? 아니, 그러니까 수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동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당첨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예. 네네. 또 신기하게 조상님 꿈꾸면 당첨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고. 예. 잘 모르겠고 네. 일단 과학적으로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 번호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예, 세 가지.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번호를 선택하는 이건 수동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단말기에서 번호를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건 자동이고요. 네. 이 두 가지까지 아는데 세 번째 건 저도 잘 몰랐어요. 6개의 숫자 중에 일부만 직접 자기가 선택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반자동도 있습니다. 아, 반자동도 있었군요. 예, 예. 그 밑에 보면 반자동이라고 체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예. 전 자동하고 수동은 해봤어도 반자동은 이제 해본 적 없는데. 저 자동만 해봤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1등 확률은 얼마다? 814만 5060분의 1이다. 네. 그렇다면 예, 요거 진짜 저 오늘 외워가는데요. 로또 복권 마감 시간이 8시잖아요. 그럼 추천 방송은 30분 후에 진행하는데 그 이유도 있을까요? 이게 좀 복권이 딱 단말기에서 딱 이제 정리가 되고 종료가 되고 마감하고 방송까지 들어가는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아, 과정이 있군요. 예. 이게 단말기에서 판매가 딱 중단되고 메인 시스템으로 넘어가고요. 네. 메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 시스템도 있거든요. 백업 시스템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 네. 또 감사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맞아 틀려가 감사 시스템 그것도 2개씩이나 구성돼 있어요. 네. 이게 각각 다 연결되다가 서로 간의 접속을 차단하고 넘어온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이 복권 관계자하고 감사기관 관계자가 서로 확인을 합니다. 네. 이때 그 누구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때 데이터 접근했다 뭔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딱 상호 확인하고 데이터 전체 일치합니다. 확인되면은 그제서야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네. 근데 바로 진행할 수는 없고 방송이 끝나야죠. 앞방송이 끝나야. 네. 기다렸다가 8시 뉴스 종료 후 8시 35분에 생방송으로 추천 방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복잡하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외운 814만 5,060분의 1. 5,060분의 1. 네. 이게 이제 벼락에 맞아 사망할 확률보다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매주 복권을 사는 걸까요? 이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814만 5,060분의 1. 월 700만 원을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연금 복권도 있습니다. 네. 이게 1등 당첨금도 500만 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낮죠. 예. 그런데 지난해 로또 판매액이 아니죠. 2022년 로또 판매액이 3조 2,340억 원. 2023년 판매액이 6조 4,293억 원입니다. 크게 늘었죠. 네. 그리고 성인 62.8% 1년에 1회 이상 로또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14만 5,060분의 1인데 내가 당첨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심리가 뭐냐?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결국 기대감이라는 거죠. 이번엔 될 거야. 이번 될 거야? 이번에 되면은 뭔가 바뀔 것 같아. 예. 이게 투자 시간 비용 대비 보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 내에 알 수 있으니까. 네.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이상하게 규칙성을 부여하는데 10만 원씩 100번 샀으니까 이번 될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같은 번호로 수백 번 사면 한 번은 당첨된다. 네, 이걸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만 로또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로또가 있으니까 네.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엘렌 랭거라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심리를 통제의 환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통제의 환상이요? 예. 네. 사람들이 운과 우연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정한 번호가 복권 당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종의 착각을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로또 맨 처음 나왔을 때 자기 월급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말도 안 되는데. 네. 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예. 로또를 사는 것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5,000원짜리 로또 한 장이 주는 즐거움으로 일주일을 버텼다. 꽤 가심비라고 하죠. 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예, 이거 꽤 좋은 소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의존하지 않는다면은 재미삼아 뭐 사는 것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자들도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행복 5,000원 투자해서 요 정도 갖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또 복권 판매액은 절반은 공익을 위해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 그냥 행복하게 나 한 주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